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초국가주의, 또 역사, 이혼론의 극복, 화해에 대한 신학적인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요약하고 본인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애매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지난 여러 세션 중에 그 발표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못한 것들, 이해가 좀 부족한 것들,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남겨둔 채 이 시간까지 왔는데, 혹시 이 발표자이든 아니면 논평자이든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저는 마츠우라 고로 주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 양건석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기억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논점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츠우라 주교님께서 여는 말씀을 하셨을 때 한국 위안부 생존자들,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어떤 공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내부의 가라유키상들,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었던 일본인 여성들의 그 고통을 먼저 더 자세히 알고 이해했을 때 그 연민이 아마 이렇게 확대되어서 한국인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연루의 어떤 그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런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슬픔, 연민의 감정도 여전히 상당 부분 상상의 공동체인 내셔널한 바운더리 안에서부터 촉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접근해 가야 한다는 주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가라유키상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거의 이제 인신매매와 비슷한 형태로 매춘업에 종사하게 된 굉장히 젠더와 그리고 계급이 착종된 어떤 이중의 약자라고 한다면 한국인 위안부들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생존자들 같은 경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계급과 젠더와 이제 민족이라는 문제까지 이제 삼중의 어떤 그런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위안부 생존자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매춘과 연결시켜서 혹은 이렇게 강제 성노동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보편적으로 접근할 때도 여전히 이제 극복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특수한 맥락, 그리고 역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해석하고 있는가의 문제하고 관련이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과거의 젠더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가, 이렇게 매춘업에 노출된 이 빈곤 계층의 여성들이나 아니 성폭력 피해자 같은 이런 젠더 이슈를 사실은 오늘날의 일본 가톨릭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또 이제까지 다뤄왔는가랑 이 가라유키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츠우라 주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일본 가톨릭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젠더 문제, 그리고 젠더 내부에서의 어떤 성폭력 문제, 그리고 성폭력 문제의 상당 부분은 굉장히 빈곤 계급 이런 거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저는 지금 일본 가톨릭의 어떤 사목적인 대처, 또 이런 입장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わゆる日本の性奴隷の従軍慰安婦の問題と
日本の唐行さんという問題をそれぞれにこう全然歴史的な事実とか歴史の背景とかその意味が今言われたようにいろんな側面が違っているわけですね。けれども、例えば日本で唐行さんのことを本当にこう深めていくとそのジェンダーのことや階級のことやらいろんな日本の仕組みのことやらそういうものがいっぱい問題がある。でそのことを日本が日本でそれを追求しもっと深めていくと今度従軍慰安婦のあれは何だ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がより深くこう理解できていくだろうと思います。でつながっているところとそれから新しい視点というものが見え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でカトリック教会が、それ以後この問題について、取り上げて、直接研究したり、訴えたりしていることは実はないんですがしかし今の日本の状況の中で、人身取引と言われている部分が今特に難民移動者ですね、アジアからたくさんの労働者が来る、それはある意味では性奴隷という人身売買というようなところが非常に多くてですねたくさんの人たちがやっぱりいわゆるヤクザから逃げたりですねその悲惨な状況があってカトリック教会今それに難民移住者委員会は全面的にそれ今男女修道会と合わせて一緒にこれを取り組んでいます。しかしその根本になぜこういうことが日本の中でこうずっと行われていくのかっていった時にやはりかつての唐行さんの時から、年々とこうつながっている問題がやはりそこにあると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ていくわけですよね。でそういう気づきがこのアジアに対するこういう従軍慰安婦の問題の中にこう広がっていくんでは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つながりがやっぱりまず、あ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す。私はこの問題はその日本におけるその女性のなんでしょうね、そういうセックスワーカーみたいなそういう産業にこう従事するっていうのは多分歴史的に例えば江戸時代とかもっと昔の歴史的な構造もあると思っていてでそれとその男女差別ですね女性差別の問題がすごく根深いだろうなと思うんです。で唐行さんずっと深く掘っていくと結局その女性というものをその性的なその対象にするっていうある種一点同じその問題に付き合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と同時に確かにおっしゃったようにじゃあ日本人のその唐行さんと例えばその韓国人のその従軍慰安婦にされた人っていうのがこう出会った時にどうだったかそこに私は日本人韓国の人は韓国の人だっていうそういうその民族の問題が入るか入らないかってやっぱり問題はあると思っていてかなりそう簡単にその連帯ってできるのかなっていうちょっと否定的ですけどすごいそこら辺はものすごく複雑かな例えば昔のそういう植民地の時に日本ではすごく蔑まれていた例えば水俣の低い身分のその女性たちが韓国にひとたび渡れば日本人だというだけで地位が上がって自分たちにとって朝鮮に植民地時代の朝鮮は天国だったっていう思い出話を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自分がひとたび海峡さえ越えれば同じ自分なのに日本人だというだけで地位が上がってしまうってそうするとそこに同じ女性だと絶対連帯できない部分が出てきてしまうっていうそういう非常に被害加害というものすごく重層的というかそういう問題があるかなというふうにちょっとあまりお答えになった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けどそういうのを今思います。 신부님들과 그 선생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1909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자잘한 사건에 대해서 좀 한국 천주교회 입장이나 일본 천주교회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한국 천주교회에서 그 안중근이나 사람에 대한 평가나 안중근의 그 하얼빈 사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본에서의 안중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가톨릭 신자였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윤리적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박상훈 신부님 혹은 미츠노부 신부님 미츠노부 신부님 할 말 있어요? 네. 그건 뭐 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본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먼저 답변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면 우리 그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사실 그 뮤텔 주교님과 안중근 의사의 관계가 있었죠. 여러 차례 안중근 의사는 독립을 위해서 뭐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하얼빈 사건 이후에 안중근이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것을 못내 좀 숨겼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인 행위였다라는 그런 형태의 인식을 해서 공식적으로 주교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안 했지만 안중근 의사하고 좀 가까운 홍신부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제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형 직전에 어디예요? 거기가 감옥에 있었던 여순 감옥에 가서 마지막 그 고백 성사와 그리고 뭐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 제 윤리학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무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오게 된 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그 만주 내지는 북중국의 어떤 그 외교적인 협약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그 처음으로 파견됐던 총독이었었잖아요. 초대 총독이었고 일본에 수상을 지냈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쟁 상태로 이해가 된 거예요. 고종은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비밀리에 그 의군들, 의병들한테 봉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시 조선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병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가서 의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 방위가 아닌가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전쟁 상황에서 내가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한다는 의미의 정당 방위 행위로 이해를 하고 안중근 의사는 어떻든 간에 그 형을 감량할 의도가 일본에게 있었고 어떤 권유를 통해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든지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을 작정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의사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의 안중근 의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어떤 분들은 그분이 뭐 잔다르크와 같은 성인과 같이 성인 품에도 올려야 되지 않는가, 민족 공동체에 그 침탈을 당했을 때에 분연히 정당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이 공동선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범을 한 신자이기 때문에 성인품을 올릴 수 있는 과정에 넣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황정열 박사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당 방위로서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자기를 주장했듯이 자기는 정치적 이유로 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뿐만이 아니라 일본 일왕에게도 범죄 행위를 하고 있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17가지인가 18가지인가의 제목을 나열하면서 끝까지 재판에서 그걸 증언을 한 것이죠. 예, 아직 그것은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일기가 발견되고 1970년 중반 이후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고, 그 전에는 요순 감옥에 채용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자료들도 잘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시신을 찾고자 하는 운동도 있지만 찾지도 못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일본에서는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일본 여러 가지 반향도 있죠. 시민 사회에서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단체도 있고요. 안중근의 그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 다만 조선의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동양 평화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거사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カトリック教会全体のが受け入れて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ことを別に取り上げたことはないんですが、しかし私が正義と平和協議会やってた時に安順軍を随分みんなで勉強したり、あるいは実は安順軍が捕まっていた時に、経理をして、要するにその刑務所にいた日本人の人がいるんですが、この人は安順軍と接してものすごく彼の人柄と深い信仰に打たれて、カトリックになっている人もいるんですね。そしてその方に安順軍が自分の書いたものを渡したものが実は仙台の方のお寺に残っているんですね。でそれを市民グループの人たちも結構見に行ってるし、我々も何とかそこ行って、その、住職さんの息子さんですかね、今がもうだいぶ年なんですが、安順軍のことを父親から聞いて、それを私たちに語ってくれるという意味では彼の人柄というものを非常に日本でも市民グループの人たちもそこに結構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ただカトリックいわゆるその日本の中で歴史修正主義という右寄りにどんどん歴史を変えていく中に影響を受けたカトリックの、信徒たちがやっぱりいまして、でその人たちは安順軍を政治のようにこうすることはあれは殺したではないかみたいなところで非常に批判をするグループも確かにあります。でも今言われたように一つの戦争という状態の中でやはり抵抗運動としてという説明も片方ではまだ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カトリック教会、日本のカトリック教会全体として受け入れているとかっていうことは言えないんですが、そういうことを随分学んだ、そして感銘を受けた人たちも多くいるということだけご報告しておきます。 예, 안중근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안중근을 그 민족주의라는 그 프레임에서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의 대결로다가 보는데, 사실 100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체성이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서구 세력에 그 대항하는 그 하나의 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어떤 그런 연대 이념 혹은 동아시아적 시민 정체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그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고 한국에서는 안중근이고 중국에서는 리따자오라는 분이 이렇게 그걸 주창을 했는데, 문제는 그 후쿠자와 유키치나 리따자오 같은 분들은 다 어떤 리따자오는 이렇게 중화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삼국 연대를 주장을 하고,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을 맹주로 하는 그런 연대론을 주장했다면은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그 안중근 그 선생은 일본이 어쨌든 그 근대화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맹주로 하는 그런 삼국의 어떤 그런 발전과 공형을 이렇게 그렸다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 뭐 누가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서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를 떠나서 지금의 어떤 그런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동아시아적 시민주의의 그런 시초를 놓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의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영 씨. 뭐 저는 뭐 논란 자체보다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교회사 입장에서 특히 한국 천주교회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카톨릭교 천주교회 주 일제 강점기 때 침묵에 대해서 그나마 변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안중근 의사고요. 그리고 영향력 측면에서도 이제 있었는데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아까 어느 신부님이 그 한 명도 한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보고 놀랐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그 미우시 수녀님께서 팩트 체크를 다시 해주셨어요. 그 다시 52쪽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다만 연구회에서 조선인 신자 중에도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명확해지고 있다. 이거 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신학생 중에도 참여했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무력 사형 문제, 폭력 사형 문제, 살인 문제는 사실 신앙뿐만 아니라 아까 친구리도 얘기했지만 이제 평화를 위해서 수단 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 또한 평화스러워야 한다. 완전한 비폭력까지 이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윤리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결론이 나기 굉장히 힘든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본회포가 했던 내세운 일은 그 미치광이 운전자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뭐 그런 논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 나라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고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슬람이나 어떤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테러 사건을 보면 우리도 보면 굉장히 그 잔인한 그 뭐지만 또 누군가를 암살하고 그런데 또 그쪽 지역 민족에서 보면은 이제 영웅인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논쟁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또는 탈민족주의 논쟁에 있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거의 한 15년쯤일까요?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박노자 교수님이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책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죠. 그 민족주의 담론, 국가주의 담론에 갇힌 그 대한민국에 대한 좀 굉장히 꼼꼼한 비판을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물론 재반박할 수 있죠. 그 생존으로서 또는 그 피해 가해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여전히 그 담론은 유효하다라는 걸 좀 뭐 재반박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안중근에 대한 그 담론 논란은 뭐 섣불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좀 더 신앙뿐만 아니라 윤리신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담론에서 중요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일제강점기 때 카톨릭은 도대체 뭐 했는가에 대한 그 한반도에 대해서는 저걸로 어떤 총독부나 그 굉장히 뭔가 억압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교회 지도층, 미탈주교로 대표되는 그런데 이런 요새 새로 그 부각되는 그 주목되는 분야가 그 연해주 지방 그리고 그 만주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카톨릭 신자들이 그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는 좀 더 사료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은 직접 연명까지 가셨어요. 그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거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도 됐는데 안중근 의사냐, 안중근 선생님이냐, 안중근 시인이냐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사로 합의가 됐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심포지움에서 안중근 씨다, 안중근 선생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우리 심포지움이 학술의 격이 좀 문제될 것 같은데요. 많은 민족, 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의사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싸웠어요. 우리 민족사에서. 따라서
안중근 의사를 다른 용어로 쓰면은 물론 역사적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이것의 입장은 좀 분명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가톨릭교회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1995년 중반경에 김수환 추기경님 살아계실 때 안중근은 의사다, 의인이라고 사실상 교회 책임자로서 복권을 시켰습니다. 일본 천주교회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 이후에 정진석 추기경님이 애매하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에 대해서 애매하게 비켜간 것은 있으나 김수환 추기경님의 안중근 의사이고 의인이다라는 입장을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를 안 밝혔습니다. 저는 복자수도의 양은기 수사입니다. 좋은 학술회의를 예수회와 서강대에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주교단과 일본주교단이 그리고 지금 이 서강대 연구소와 신학연구소가 일제 때 일본 가톨릭 교회, 일본 당국이 한국 가톨릭 교회 또는 한국 사회, 일본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때 일본 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또는 일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할 때 가톨릭 교회 역할이 있죠. 가톨릭 교회가 교황 대사가 일본을 또 상을 훈장을 줬다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교회 역할은 저는 이제 주교단 한일 주교단과 이 두 연구소가 이런 학술 대회의 결과로 결의문 같은 걸 내서 교황청에 사죄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때 교황청이 역할을 안 한 거죠. 교황청에서 분명히 입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교종께서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으니까 이 기회에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다른 얘기는 지금의 한일 관계, 이 지금 동아시아 동북아의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없이 지금 한일 관계가 가능할까? 미국이 승인 없이 경제보복을 했을까?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얘기가 오늘 학술대회에서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한일주교회의에서는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이 입장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일본은 전적으로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고,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 학술회의 수준에서 또는 한일 관계에서 한미 동맹, 한일 동맹에 관한 이 허점, 미일 동맹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일본이 이 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태도가 유지되는 한, 과연 한일 관계가 좀 풀릴까라는 제 입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얘기는 한번 너무 시간을 빼서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유언 중에는 천국에 가서 만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동생이나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나는 천국에 가서 춤을 출 것이다 라든가 천국에 가서 만나자라든가 천국 언급을 많이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고려 성사를 보고 싶어 했고 성사를 봤죠. 사람을 죽였는데 천국을 얘기하는 만큼 그 당시 주류 신학을 넘어선 분이에요. 저희들은 공부할 때 어릴 때 사람을 죽이면 천국 못 간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안중근 의사는 비록 의병대장으로서 사람을 죽였지만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주류 신학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 파리 해방중의 가르침이라든가 그 당시 신학 내용, 신학과 신앙, 영성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시고, 또 하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을 대표하는 근대주의자였죠. 근대를 동북아에서 근대를 먼저 끌고 가는 선두주자였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함으로써 근대를 성찰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무한질주한 근대를 멈춰 세웠다
한번 돌아보자.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근대에 대한 성찰의 총알이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대주의의 대표라기보다는 제국주의이겠죠. 네, 제국주의라는 이름에. 예, 다른 또 질문, 사실 이 안중근 의사의 질문은 이제 우리 학생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질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그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있어왔던 것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화두는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양국 간의 이런 화해 프로세스를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민족적 입장보다는 인권적 입장,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점에 좀 그 보충적 시각을 이 학술대회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에는 이 화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정의와 연대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드러내야 되지 않았는가.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될 것인가. 연대라고 하는 차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다짐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해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 공감,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점이 부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화해를 이야기할 때 그냥 얼버무려서 용서한다, 용서해주마, 용서를 청한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과정에 프로세스, 긴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의 관념을 넣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조금 모아지고 있는 안건, 혹은 좀 더 토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이슈가 있다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발표자나 논평자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논의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떤 이들과 연대해야 하는가. 어느 쪽이든 상처받는, 그거는 교회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 의정부에서의 때를 이야기 생각해 보면, 어떤 국가적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걸 이야기하기보다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츠노부 신부님이 계속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선샤인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어떤 영화나 어떤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몽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자. 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교님들 담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높이 평가하시는데요. 평가할 면이 있죠, 상징적으로. 그러나 탑다운입니다, 그냥.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되죠. 예, 변명을 하려면.
아 근데 물론 그분들 저기 저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뭘 하는지. 그걸. 예.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에도 영향을 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얘기도 뭔지 몰라요. 가톨릭 교회가.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개혁이 안 되면 안에서 안 되고요. 그럼 교회 개혁이 뭐냐?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일단 그 크리스찬 복음에 따라 산다는 얘기인데요. 크리스찬 복음에 따라 산다는 얘기는 이거 완전히 좀 이상한 얘기인데 부조화지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즉 윤리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투신하겠다고. 그런데 안 하거든요. 혹은 못 하거나. 그 다음에 하지 말도록 방조합니다. 교회가. 총체적으로 난국이고 거의 뭐 망하는 시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근근히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윤리적인 갱신은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활동을 참여해서 동원하는 것인데 윤리적인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를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우리 동네, 뭐 우리 무슨 뭐 민족, 뭐 우리 공동체, 예. 이런 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는 윤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가면 뭐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듯이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암흑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쇄신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방법 중에 저는 이 한인 간의 평화 문제 이것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국내에서 배제된 그 타인들, 이 외국인 노동자, 뭐 난민, 그다음에 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회 멤버들의 이해 수준을 생각하면 사실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나가보면요. 요새 가장 많이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데가 환경 문제 모이는 이슈로 삼는데요. 노동 문제,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문제, 또 미국이 개입된 예를 들어서 그 정책 문제 이런 데 가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모여 있는 곳이 환경, 생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우선적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도 이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 생태는 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인이 묶여 있는 그 전쟁 문제예요. 전쟁. 예. 그러니까 그 일본도 뭐 군사주의 확장되는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 한국은 깔고 있습니다. 전제를 그냥 군사주의를. 그래서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좀 협력을 하면은 다른 뭐 이슈도 마찬가지 가고 있는 건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더해서 한번 좀 계기를 좀 뭐가 이렇게 터뜨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환으로 그냥 이건 그냥 망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군인들 중에서 탈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탈영. 일본 사람이건 어디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한국 사람들이 탈영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일본 사람인데 탈영한 사람들, 혹은 2차 대전에 미국 사람인데 탈영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건데 거기서 어떤 종류의 모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새로 말하면 난민들하고 비슷합니다. 난민들. 혹은 이주민들. 난민이 더 가깝겠죠. 난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 안에 어떤 그 인간의 새로운 면모를 인간성의 면모를 더 던져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가는 방법으로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저 제시하는 거죠. 난민 이주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면 안 되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냥 보기에. 하여튼 일단 그렇습니다. 一言だけ、3.1独立運動に、韓国のカトリック教会が、参加しなかったというね、ところから話が始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まあいろんな理由はあるんでしょうけれども、日本のカトリック教会にも似たような性格というか傾向がねやっぱりあると思います。西洋から宣教師がやってきて、で上から下へというそういう指導のね原理の中で、こう教会の構造を持っていたというね。でそこで李朝鮮の時代に散々迫害も受けたわけですし、社会の問題とかに関わらないというね、そういう神道を守るっていうことも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で日本の教会カトリック教会も社会問題には非常に鈍い動きしかずっと持って、今にしてもそう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理由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上から下への構造っていうのをもう受け入れてしまっ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あるかなと思いますね。やっぱ天皇皇室そういうものに対する興味というか信徒の人でそういう天皇とかが大好きっていう人もスニョニムなども含めて多いですね。それはやっぱり日本の教会がそういう女性を通して上から、キリスト教を布教していくそういう傾向も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ね。でもやっぱりそこにもやっぱり上から下への指導体制でそれを待っている、受動的な受け身的な信徒の在り方っていうのがねやっぱりある。韓国の場合はその後この100年間で民主主義を自分の手で勝ち取ったという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日本の場合は戦争に負けて、アメリカからタダでもらった、ですから自分で勝ち取ったことがないので非常にそれを守る力も今弱くな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ってわけじゃないんだけれども、やっぱりそういう、特にやっぱり世の中女性ですね。まずね立場の弱い人の、ここにも前まで並んでるのは三好スニョニム一人だけで男ばっかりずらーっと並んで、司教団もいつもそうですよね。ああいう中にもっと女性の声が反映するように、また女性の人も受け身的でなくてもっと積極的にどんどん発言する、韓国の場合は MeToo 運動とかね、盛んになってきましたけど、日本はまだ弱い。その辺を変え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いました。 저는 이 한일 간의 평화와 화해를 얘기할 때는 물론 한일의 특수성이 있지만 보편 가치를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얘기할 때 많은 경우 일본군의 방점을 둡니다. 저는 위안부의 방점을 둬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전쟁이거나 혹은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대 옆에 남성들의 성욕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성이 희생되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도 있지만 독일도 나치에서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생관념이라는 걸 굉장히 철저히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다 돈을 이렇게 딱지 같은 걸 줘가지고 최근에 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도 위안부를 만들었고요. 또 대한민국도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에 미군을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이 군산에다가
일본군 위안부와 똑같이 철조망 쳐놓고 칸막이 만들어 놓고 박스로 판재로 박스로 만들어 놓고 여성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미군들을 위한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거의 군대나 전쟁을 겪는 많은 국가가 위안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보편 가치를 추구를 해야지 자꾸만 어떤 그 특수성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성들의 성욕을 여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특수 상황 안에서 이런 보편적인 가치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만이 서로 간에 이해 연대가 가능한 거죠.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미나나 이럴 때 보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 논평자들의 결론적인 제안을 들었는데 아까 박유민 선생님께서도 뭔가 조금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과제로 생각되어질 부분들 우리 임정 교수님과 그리고 마조라 주교님께도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前向きな話ですね。我々はどうしても国家レベルの、私は日本とかあなたは韓国とかって国家レベルでこうまず分けて、そしてその歴史的社会的背景をこうよく語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はなくてどの時代にも どの国にも抑圧するものとそうされるものというそういうことですよね。そうすると抑圧され小さくされたものの連帯が全体の上の抑圧する側のものを変えていく力になると。そのために、やはり物事の本質が分かるためにその連帯の中で本当に真実をこう見極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ものすごく大事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これは一つのこと。もう一つのことは、実は昨年でしたか、菅司教さんが広島に来て、広島の平和の集まりの時に講演をなさいました。その時に菅司教さんは韓国のベトナム戦争での出来事ですよね。ベトナムに対して韓国兵は何をしたかということのその過ちというものをずっと語ったんですね。実はその語りは最も日本の人たち、多分そう私はそう思うんですが、日本人には自らのこのしてきたことに対する菅司教さんの全然違った言葉で突きつけられた。被害国、私たちが韓国を侵略しというふうにこう思ってたその国の司教さんが韓国がベトナムに対したことの過ちをずっと述べたということは、私たちはアジアに対してじゃあどうなんだっていうことが無言のうちにそれものすごく強烈に突きつけた語り口だったんですよね。語ったこと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何か全然今までとは違う枠組みの中でこの平和を作っていく動きをやっぱり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네, 저희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후에 태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식민지 시대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지만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참여 아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과 기억하는 문법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들 모이면 바로 기억의 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고 우리는 책임을 묻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기억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마츠우라 주교님께서 그 강우일 주교님 히로시마 강연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우리 양건석 신부님이 그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겁니다. 그 지금부터 바우만이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교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교훈을 다시는 그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우리가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우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홀로코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여건만 주어지면 홀로코스트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교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식민 시대를 기억하는 이 주체들이 사실 초국가적 행위자로서 기억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우린 다시는 어떻게 일본 식민주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식민주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고 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식민주의의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고민할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야말로 기억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아마 강우일 주교님의 강연이 그랬을 것이고 1965년도에 폴란드 주교단의 3억 서신이 아마도 독일 주교단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밑바닥에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이 나름대로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지하게 많은 얘기도 있지만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걸 얘기한다면 지금 그 우리 박상훈 신부님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은 탈영자를 위한 기념비를 왜 못 만드냐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탈영자를 위한 기념비가 이미 있습니다. 비엔나에 만들어졌고 독일에서 1990년대 괴팅엔 그리고 한 서너 군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괴팅엔에 있는 그 이 탈영병에 대한 기념비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게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고 모르면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든 사회와 여전히 대일본 제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하고 죽어간 자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만 있는 사회와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가 있는 사회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자면 임전 저거 맨날 민족주의 비판만 하고 저럴 줄 알았다. 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컨대 가톨릭 교회에서 박 신부님 가톨릭 그 예수의 기도원 센터에서 오케이. 근데 그럼 또 대한민국에만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면 어려우니까 식민지 전쟁부터 시작해서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베트남 전쟁까지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탈영했던 그 탈영병들 평화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영했던 탈영병을 위한 동아시아 전체의 기념비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예컨대 우리가 어떤 기억에 대한 전복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단계까지 내려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예수회나 가톨릭에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아마도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사실은 이러한 그 전향적인 기억과 전향적인 어떤 기념을 위한 첫 스텝이고 앞으로도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논의가 되면서 그야말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안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튼 신학연구소 그리고 발표하신 선생님들 멀리 일본에서 온 마츠구라 주교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모임이 되게 열심히 일해준 저희 그 트랜스내셔널 CGSI 스태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로서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 어제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힘을 느끼곤 했는데 감동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일본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종주의 내지는 국가주의가 팽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에서 그 약자들의 체험 또 한국의 피해자들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일본 손님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도 사실 우리는 어떤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 던졌는데
우리 내부자,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뭐 홀로코스트가 됐던 우리들의 약자, 이주민들,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한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 그 화해 내지는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또 생각도 해주는 또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기억해내고 기억의 어떤 윤리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을 그 타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경청하고 그 고통을 들으려고 하는, 또 다른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현대 교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무권장의 고백을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이 사무권장의 고백이 우리 한일 역사 문제, 갈등, 또 화해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뜻을 모아주시고 또 비전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